부자가 보낸 편지. 지은이, 혼다켄, 옮기니, 권혜미. 혼다켄. 일본 고베에서 태어났다. 경영 컨설턴트, 투자가로 활동하다가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준 은퇴 생활에 들어갔다. 4년간 육아에 집중하던 중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집필 활동을 시작했다. 돈과 행복, 라이프워크, 두근거리는 삶을 주제로 1000여 명 규모의 강연회와 세미나를 전국에서 개최했다. 유머 넘치는 그의 세미나는 전 세계의 수강생들이 모여들었다. 큰 인기를 끈 인터넷 라디오 혼다켄의 인생 상담은 3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와 함께 세미나를 기획하고 야스가타키에서 연수센터를 경영하는 등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을 꾸준히 찾고 있다. 2014년부터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으며 영어로 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저서로는 돈과 인생의 비밀, 돈과 인생의 진실, 20대 재능을 돈으로 바꿔라, 원하는 대로 산다 등 130권 이상이 있으며 누계 발행부수 700만 부를 돌파했다. 2017년에는 미국의 출판사 사이먼 앤드 슈스터와 계약을 맺었으며 처음 영어로 쓴 책은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 세계 25개국에서 발매되고 있다. 권혜미.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일본어와 책의 매력을 느끼고 바른번역 아카데미에서 일본어 번역 전문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여러 분야의 도서를 기획하고 있으며 저자와 독자의 사이를 잇는 뿌리 깊은 조력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반전이는 여자, 완전 미쳐가는 남자, 유대인식 Y의 사고법, 더 라스트맨, 생각의 스위치, 장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돈의 경영,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이기는 이혼, 일해줘서 고마워요, 과거에 사로잡힌 당신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기회는 작업법을 걸치고 찾아온 일감처럼 보이는 탓에 대부분 사람들이 놓쳐버린다. 토마스 에디슨. 8. 프롤로그. 17. 최초의 편지. 25. 첫 번째 편지. 우연. 41. 두 번째 편지. 결단. 61. 세 번째 편지. 직감. 77. 네 번째 편지. 행동. 111. 다섯 번째 편지. 돈. 147. 여섯 번째 편지. 일. 171. 일곱 번째 편지. 실패. 207. 여덟 번째 편지. 인간관계. 251. 아홉 번째 편지. 운명. 263. 맺으며. 268. 참고자료. 인용. 프롤로그. 난 엄청난 돈을 벌어 재벌이 되었지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너희 아버지에게도 손자인 너에게도 재산이라고 불릴 만한 것을 일절 남기지 않을 생각이다. 그 점을 용서하길 바란다. 대신에 너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줄 생각이다. 내 앞으로 9통의 편지를 보낼 것이다. 그 편지는 고아였던 내가 억만장자가 될 때까지, 즉 80년 인생에서 얻은 삶의 교훈이란다. 내가 살면서 얻은 지혜는 물론이고 겪었던 시련까지 그 편지 안에 곧사랑이 담았단다. 편지의 내용을 몸에 익히면 돈, 명예, 인간관계, 행복한 가정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다. 필요한 순간에 편지를 순서대로 읽어보길 바란다. 너의 직감이 다음 편지를 읽을 타이밍을 알려줄 거다. 그 직감을 믿고 차례대로 편지를 읽어나가렴. 마지막으로
너를 무척이나 사랑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구나. 재벌이었던 할아버지가 보낸 그 편지를 읽기 2주 전, 나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K, 할아버지가 너에게 편지를 남겨주셨어. 변호사가 편지를 들고 도쿄에 간다고 했으니까 한번 만나봐. 늦은 오후, 잠에서 깬 나, 사토 K는 그 문자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것은 인연을 끊은 아버지가 보낸 문자였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편지를 남겼다고? 도대체 무슨 편지지? 어젯밤 술을 마신 탓에 나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대학생인 나는 첫 번째 기말고사를 무사히 치르고 친구들과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셨다. 이제 막 20살이 된 나는 공식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기쁠 따름이었다. 아버지의 문자를 읽고 작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사도 다이조의 얼굴을 떠올렸다. 할아버지는 재벌이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유학생을 위한 장학재단에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했다. 그 장학재단은 할아버지가 설립한 재단이었다. 할아버지는 일이 엄격했지만 손자인 나에게는 항상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분이셨다. 눈을 가늘게 뜨며 웃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나는 매우 좋아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제외하면 나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은 할아버지뿐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나는 고향에 가지 않았다. 아버지와 만나고 싶지 않아서였다. 나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한 게 아직도 마음의 빛으로 남아있다. 어쨌든 고향인 고베에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가족들을 만나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오를 게 분명했으니까. 몸이 불편해 침대에만 누워있던 어머니, 아버지와의 갈등, 울기만 하는 여동생. 나는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다. 가족들만 없으면 고베라는 것도 좋은 도시인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고 난다. 그 분노는 어린 시절부터 나를 괴롭혀왔다.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다. 그의 무관심이 내 가슴을 멍들게 했다. 아버지는 대학에서 진행하는 연구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에게도 가족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 점이 나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믿어야 내 마음이 편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다. 연구실에서 매일 밤 쪽잠을 잔 아버지는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전에는 지갑을 잃어버린 걸 3일 동안 모른 적도 있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후에야 지갑을 잃어버린 걸 안 이상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여러 의미에서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또 하나 응어리가 있다. 아버지는 병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다. 어머니는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에게 정신적인 도움을 일절 받지 못했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간 사람도 나였다. 고통을 견딜 틈도 없이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다. 그럼 어머니에 대한 나의 복잡한 감정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상처를 잠시 덮고 있을 뿐. 어머니의 장례식 때는 어떠한 감정도 느낄 수 없었고 눈물 또한 나오지 않았다. 지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다.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 흘릴 날이 나에게도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거다. 장례식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난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는 가지 않았다.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하는 게 싫었고 때마침 지독한 감기를 앓고 있기도 해서였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고베에는 가지 않았다. 어쩌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였을지도 모른다. 크게 성공한 사업가인 만큼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지만 내가 아는 조문객은 별로 없었다고 한다. 그런 할아버지도 지금은 없다. 약속된 고급 호텔 라운지에 도착하자 양복을 짝 빼입은 노년의 변호사가 얼굴에 미소를 띠며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내가 다가가 자리에 앉자 그는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갔었어. 그때 할아버지는 아들보다 손자인 너를 더 걱정하셨지. 크게 될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라 손자 녀석이야. 이렇게 말하며 웃으셨어. 너에게 기대를 많이 하신 모양이야. 손자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는 것 같아 가슴에 남는다며 정말 안타까운 듯이 말씀하셨어. 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진 몰라도 할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셨다고? 할아버지에게 가끔씩 고민을 털어놓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도쿄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꼭 해외에 나가보고 싶다고 내가 말하자 할아버진 고개를 끄덕이며 그거 좋은 생각이야. 꼭 해외에 나가보렴. 이라고 웃으며 말해주었다. 변호사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 후 서로 가방에서 커다란 봉투를 꺼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한 것 같았다. 내가 봉투를 받아들고 사인을 하자 그는 계산서를 들고 카운터로 향했다. 그 커다란 봉투는 얼마간 우리 집 냉장고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이 궁금했지만 봉투를 열어보진 않았다. 그리고 나서 2주 동안 기말고사 공부를 했고 동아리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몇 번이나 봉투를 열어보려고 했지만 왠지 용기가 나지 않았다. 봉투를 열면 판도라의 상자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만 같아 두려웠다. 결국 지금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내가 봉투를 열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은 여자친구 에미였다. 에미와 사귄 지는 6개월 정도가 되었다. 그녀의 큰 눈과 귀여운 모습에 반해 내가 먼저 사귀자고 고백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하지만 최근에 에미는 종종 결혼에 대해 애둘러 말하곤 했다. 청춘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첫사랑과 결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면서 에미는 가끔 날카로운 지적을 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그녀의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곤 했다. 그 의미에서 보면 지적이 조금은 고마운 존재이기도 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였다. 냉장고 위에 놓인 봉투에 대해 에미가 물었고 난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와 변호사의 일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에미는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케이, 봉투를 열어봤어야지. 그건 할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메시지잖아. 봉투를 열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고. 용기를 가지고 지금 열어봐. 내가 도와줄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그녀의 말투가 조금은 거슬렸지만 에미의 지적은 이번에도 유효했다. 확실히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지 안에는 할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마음 탓인지 필체가 힘없이 느껴졌다. 최초의 편지.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난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죽음을 슬퍼할 필요는 없단다. 너와 직접 만나 대화하면 좋겠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것 같구나.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이 편지에 적어 놓겠다. 난 엄청난 돈을 벌어 재벌이 되었지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장학계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너희 아버지에게도 손자인 너에게도 재산이라고 불릴 만한 것을 일절 남기지 않을 생각이다. 그 점을 용서하길 바란다. 대신에 너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줄 생각이다. 사실 내가 대학생이 되면 많은 것을 직접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몸이 좋지 않아 순서가 어긋났구나. 인생이란 이렇듯 원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란다. 인생에는 많은 고비가 있단다. 앞으로 내 인생에는 연애, 취업, 전직, 창업, 결혼, 출산, 자녀 양육, 질병, 간호 등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찾아올 거다. 가능하면 그런 것을 경험하는 내 모습을 지켜보면서 직접 조언해주고 싶었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것 같구나. 이 편지로 조언을 대신하마. 내 앞으로 9통의 편지를 보낼 것이다. 그 편지는 고아였던 내가 억만장자가 될 때까지, 즉 80년 인생에서 얻은 삶의 교훈이란다. 내가 살면서 얻은 지혜는 물론이고 겪었던 시련까지 그 편지 안에 고스란히 담았단다. 편지의 내용을 몸에 익히면 돈, 명예, 인간관계, 행복한 가정 등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란다. 필요한 순간에 편지를 순서대로 읽어보길 바란다. 너의 직감이 다음 편지를 읽을 타이밍을 알려줄 거다. 그 직감을 믿고 차례대로 편지를 읽어나가렴. 마지막으로 너를 무척이나 사랑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구나.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이 할아버지를 용서하렴.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살길 바란다. 그럼 첫 번째 편지를 읽어봐라. 행운을 빈다.